인사드립니다. 우선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빈 소개와 내빈 축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3월 10일고요. 대표 추진위원장님 인사말, 그다음에 군포시 미래도시지원센터, 그다음에 ANU 건축 사무소 설계, 그다음에 DL 홍보 영상, 마지막으로 남주시에 대해서 공사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포 시장님이신 하은호 시장님께서 축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군포시장 하은호입니다. 날씨가 장마 시즌이 되었고 오늘 또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비가 폭우가 안 와가지고 다행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시장이 되면서 2022년 한 달 뒤에 취임한 이후에 8월 8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생했던 생각이 나서 오기만 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비 피해 없게 대비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부족한 데가 없나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거 보니까 빨리 우리 시가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게 시급한 문제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도 첫 번째 공약이 첫 번째 했던 게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재개발이나 우리 신도시의 재건축을 리모델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한 20여 년 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저도 92년도에 입주했는데 입주할 때 인근시에서 저희 시가 가장 선도로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지금 불행스럽게 인근시보다 좀 밀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어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어떻게 빨리 가장 시급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리 시의 목표고 시민 여러분과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도시민은 지금 우리 신도시나 주차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래되다 보니 30년이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후보자 시절부터 주장했던 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빨리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신문 합쳐서 해온 결과 신도시 특별법 이 법으로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도시만 하면 안 되니까 기존 도시도 더 오래됐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국토부에 받아들여져서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거의 면적의 3분의 2, 시민들의 3분의 2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지금 다들 관심이 많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도 16개 구역이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열심히 좀 주민들과 상의해가면서 진행시키고 있고 신도시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선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선도지구부터 순차적으로 개발을 시키자. 그리고 국토부의 목표는 저희 시의 목표도 5년 안에 1차로 이주했다 다시 입주를 시키는 것까지가 목표인데 사실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서 그걸 해야 되는 게 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전에는 전혀 거론하면 이상하게 생각했던 철도 지하 부분도 통과된 걸 잘 아시죠? 철도 지하도 빨리 진행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정역이 우리 시의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복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국토부에 가서 금정역 문제, 철도 지하 문제를 거론하고 협의하고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20년 동안 그 얘기를 한 번 안 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와서 이게 진행이 되니까 자기들이 한양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또 문제가 되면
또 우리 시는 후퇴합니다.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은 세대수에 비례해서 5개 신도시 중에서 첫 번째로 미래도시 지원센터도 생겼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선도지구는 원래 배정 물량이 4,000세대인데 그 6,000세대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개파를 받았어요. 그래서 6,000세대를 지정을 할 요량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되면 바로바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여기 우리 시민단지 주변의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선도지구 지정하는 게 그 개정화됐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참여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앞서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작이 반이라고 시민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또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인내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인내를 해가면서 협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믿겠습니다.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언제든지 혹시 안 되시는 일이 있으면 시장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이니까 반은 된 거고요. 좀 힘들시더라도 참으면서 나머지 반을 잘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제가 시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단합을 해서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진행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금일 내빈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국회 부의장이신 이학영님께서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학영입니다. 3분 12구역 통합재건축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를 위해 애써주신 조선종 추진 준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분 12구역은 오랜 기간 주민들께 안락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설과 인프라가 노후되어 안전 문제와 생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추진 설명회를 통해 군포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빈을 참석해주신 군포시 의장이신 김귀근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조선정 위원장님과 각 대표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단지 일대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방역위원장이신 최진학님께서 마지막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 들고 거리에서 호소를 하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물러서 있는 상태지만 늘 여러분 곁에 항상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제가 군포지역의 대표자로서 여러분과 합심해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당대회 때문에 아직 당대표가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대표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군포시의 모든 가난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갈등사항을 열심히 뛰어다녀서 꼭 빠르게,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조선정 준비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군포 하우노 시장 앞에서 열심히 뛰는 거 보셨죠? 네,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포시의회도 후반기, 전반기에는 2년이 지나갔고 후반기에 김기근 의장님이 선출되셨는데 시의회에서도 우리 12구역의 모든 주민들께 그리고 시민들께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의원이 2분 계시는데 네, 국민의힘에 우리 신경환 전 부의장 계시고 또 이동환 시의원 계십니다. 이 의원님께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함께 가는 마음으로서 갈등을 많이 해소시킨다면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게 내 집 마련이고 그 내 집 속에 내가 자부담을 얼마나 적게 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그리고 올바르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서 힘이 부족할 때 제가 뒤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분 12구요. 이제 대표 추진위원장님, 우리 조선종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2구역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조선종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일 저녁 기한시간 기한걸음으로 우리 아파트 30년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소유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하은호 군포시장님, 군포시의회 김기근 의장님, 최진학 당협위원장님, 신명원 의원님, 이동환 의원님께 그리고 불가피한 일정으로 참석이 힘들어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 보내주신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께 모든 내빈분들께 2,548분의 소유주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대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2구역 한양, 우방, 신안아파트는 2,548세대로 올해 준공 30년이 된 삼문 최고의 입지와 환경을 자랑하는 주거명품 단지입니다. 수리산을 바라보며 사통발달 삼문 IC 초입의 교통요지에 초, 중, 고를 품고 있는 학생권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정주환경과 주거자산 가치는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번씩 터지는 누수 배관으로 아랫집, 윗집 정답게 웃으며 인사할 수 없는 이웃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눈 비 올 때 눈, 비, 바람 맞으며 집으로 올라가야 하는 지하 주차 시설 환경 밤늦게 퇴근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주차 자리를 헤매야 하는 우리네 단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주거가치의 평가 또한 예전의 명품단지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냥 살기 좋은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전락하였습니다.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용적률의 한계, 안전진단 규제 등등의 수많은 장애와 허들로 인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선택하여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지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우리네 단지들도 공동주택 재건축이라는 희망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용적률의 상향은 물론이거니와 재건축 사업의 가장 높은 장벽인 안전진단 규제조차 면제 또는 완화를 담은 그야말로 특별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과거 명품단지의 명성을 되찾고 누수 배관 걱정 없이 이웃과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게스트를 초대하여 카페테리아에서 조식을 먹고 수리산을 바라보는 스카이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문비 바람 걱정 없이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정주환경의 아파트. 현재 2,548세대에서 4,000세대 이상의 초대형 메모드급 단지, 전국이 주목하는 주거명품 단지의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과 깃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군포시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양식을 발표 배부하고 배점표에 따라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의 가장 높은 배점은 바로 여기 계신 소유주님들의 동의율입니다. 압도적인 동의율로, 압도적인 배점으로, 압도적으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소유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도지구 지정으로 통합 재건축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우리 12구역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아직 탑승하지 못한 소유주님들께서는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라는 티켓을 지참하시어 하루빨리 탑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548 소유주님들을 위해 마련된 좌석이 하루빨리 만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노계획도시 특별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미래도시지원센터 신지윤 팀장님께서 자리에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신지윤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회가 네 번째인데요. 오늘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기가 제일 대단하신 것 같고요. 왠지 이 단지가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오늘 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그리고 공공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드릴 순서는 특별법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와 특별법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군포시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공공시행 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탄생 배경입니다. 사실 노후계획도시라는 것은 1960년대부터 이제 저희가 서울이 이렇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인구가 자꾸 이제 이렇게 몰려들고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 인구난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기 위해서 노태우 정권 때 주택 200만 호, 주택 공급 200만 호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만 호의 일환으로 일기 신도시가 서울 근교에 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 벌써 여러분 초창기부터 입주하셔서 벌써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누수나 층간소음 이런 주차장난과 같은 정조환경이 여건이 열악해지고 또 단기간에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 30년 이상이 소요됨으로써 정비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베드타운의 역할로서 지어졌다 보니까 사실상 인구 산업 구조의 대응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이주대책도 수립하고 또 사업성도 올리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도시 건축 규제 같은 것을 완화하고자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특별법의 재정 방향입니다. 재정 방향은 배관 부식이나 그 다음에 누수, 주차장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 및
정주 그 여건 대비 부족한 도시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도시 경제 구조를 해소하고, 또 이런 스마트 시티나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도시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고 미래 도시로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은 크게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세우도록 하고 있고요. 이 기본 방침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 즉 3번 신도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 군포시에서는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 계획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담깁니다. 첫 번째, 노후계획 도시는 어디까지적으로 공간을 설정을 할 것인가, 즉 공간적 범위가 설정이 되고요. 두 번째, 2월 달에 공개한 것과 같이 밀도는 어떻게, 역세권 주변은 어떻게, 뭐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주거단지는 몇 프로 정도를 가겠다. 이런 밀도 계획에 대한 그게 방향이 설정되고요. 또 오늘 모이신 것과 같이 저희 특별 예정구역, 즉 3개 단지, 4개 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통합을 해서 특별 예정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는데, 특별 예정구역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선도지구는 어떤 게 돼서 어떤 것을 먼저 선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또 확충을 할 것인지가 이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특별 정비 계획과 특별 정비 구역을 이 다음에는 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는 건데요. 특별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지구에 대한 용적률이 진짜 몇 프로가 될 것인지, 그리고 공공기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인 어떻게 보면 정비 계획, 저희가 말하는 계획이 상세화되는 작업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후 계획도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노후 계획도시라고 하는 거냐?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노후도는 조성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이게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공공이 시행한 택지 조성 사업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노후 계획도시라고 불리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번도 100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이 노후 계획도시에 해당돼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좌측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 절차고요. 우측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의한 사업 절차예요. 보시면 어떤 것이 다르죠? 앞단의 계획적인 측면이 달라요. 어떤 거냐? 도정법에서는 도시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안전진단, 그리고 도정법에 의한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이 3가지 단계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례와 지원 사항을 부여를 하는데요. 첫 번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에서 공간적 범위 및 예정구역, 선지구 설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예정구역을 바탕으로 해서 선도지구가 이제 지정된 것들, 즉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특별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이제 받고 나머지는 고정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특별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정구역인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단지를 이렇게 묶고 이쪽은 이렇게 묶고 이런 것들을 공간적 범위를 한번 시에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다음에 이 예정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 특별정비구역은 이 예정구역대로 있는 주민들이 사업을 하나의 추진 조직으로 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정구역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결국은 이 단계에서는 동의를 받아서 우리 밀도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단계, 이거를 특별정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선도지구예요. 그러면 선도지구 하는데 선도지구 되면은 무조건 뭐 사업이 진행되고 당장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선도지구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크게 뭐가 있었죠? 예정구역이 있고 특별정비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건데요. 특별예정구역 중에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순서를 주는 것을 특별정비 선도지구라고 합니다. 먼저 즉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선도지구는 매년 그 신도시별 물량의 10% 내외를 지금 뽑을 예정이에요. 10년간 뽑아서 올해는 한 4,000호에서 저희 군포 같은 경우는 3호는 6,000호까지 이렇게 선정하고 내년에 또 그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가 그 배점표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는 6월 25일 날 각 지자체별로 일기 신도시 지자체별로 배점표 도시 상황에 맞게 이미 공개를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민 공감대 측면, 즉 주민이 얼마나 그 동의를 많이 하시느냐가 가장 점수가 높고요. 나머지는 노후 및 불편사항, 도시기능 향상, 그리고 확산 가능성, 또 하나의 실현 가능성, 이 5개로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왜 이 특별법에서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 특별법이 과연 이렇게 요즘에 호응을 받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통합심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번 서울 신속통합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여러 번 밝혀진 바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 면제라는 게 지금 막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에 여기서 사업을 기추진해 보신 분들은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돼서 타 사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돈을 4억 5억 정도 쓰거든요, 한 단지당. 그래도 결국은 사업이 못 가고 정체된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되게 튼튼해요. 일기 신도시 아파트가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구조도 항목이 줄어들면서 좀 이렇게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통과가 사실상 쉽지 않았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즉 도시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이 안전진단을 일정 요건이 되면 면제를 시켜줍니다. 두 번째, 다음과 같은 이제 도시건축 규제 완화 사항이 특례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도 제한시켜주고 용적률도 상향시켜줍니다. 가령 용적률 상향 같은 경우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상 상한의 150%까지 완화를 시켜줍니다. 이 150% 범위 내에서
시에서는 이제 적정 기준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을 정해서 아마 제시를 할 겁니다. 저희 공포 같은 경우는 기준 용적률을 한 330 정도로 이미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정법에서 지구단위계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최대 3종 같은 경우는 몇 프로죠? 300%입니다. 300%인데 또 여기에 따라서는 뭐 땅을 몇 프로를 내고 뭐 18%, 10%를 내야 되고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또 공공기여율도 여기서는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거는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용적률도 완화를 시켜주고 그러면 여기 이제 공포 같은 경우 만약 360까지 정도 한다 상한을 그러면 일반 저희 건축 규제로는 360을 찍고 싶어도 사실상 1조나 사선지하로 해서 대부분 못 찾아 먹어요 이 밀도를. 하지만 이 밀도를 찾아 먹을 수 있게 여기서는 건축법을 완화시켜줍니다. 1조 제한을 즉 인동 간격을 종전에 0.8H 동과 동 간의 간격을 채광창 방향에서 0.8H였던 거를 0.5H로 해서 건물을 더 훨씬 더 이렇게 밀도를 찾아 먹을 수 있게 즉 이렇게 규제도 완화를 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 공원이나 녹지도 일정 면적을 해야 됩니다. 뭐 세대당 2제곱미터, 구역 면적의 5% 이런 것들이 기존 고정법에는 있는데 이것도 완화시켜줍니다. 대개 이제 그래서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히 향상을 시켜줄 수 있는 특례가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기여율도 어느 정도 다른 체계로 해서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전에 임대주택, 땅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환수했던 것을 여기서는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최소 비율 정도만 공공시설로 아마 기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공포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사업 실용성을 더욱더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이 공공비율도 법에서 정한 거의 최소 비율로 측정할 지금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여기까지가 노구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포시에서 공공 가점, 시행 방식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공 시행 방식을 했을 때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했을 때는 5점이 부여되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는 그간 많은 사업에 잘 모르시지만 임대주택을 흔히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도 정비 사업에 80년대부터 참여를 해왔어요. 대신 홍보를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의 시행자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시행자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 정비 사업에서는 뭐를 시행자라고 하죠? 조합을 시행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주민 대표 단체인 조합을 만들어서 법인격이 돼서 거기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 촉진 등을 위해서 공공기관도 사업 시행자가 참여로 가능합니다. 최초 이제 2003년 고정법 때부터 공공시행자라는 것은 있었고 공공시행을 하는 방법은 조합을 만들어서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방식과 공공이 직접 시행자, 단독 시행자의 지위를 받아서 단독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 시행 방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절차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일반적인 민간 방식과 똑같습니다. 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그 조합이 저희에게 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요청을 하면 저희와 협약을 맺고
하고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단독 시행 방식이라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하고 바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는 것을 말을 해요. 즉 추진위와 조합 설립 단계를 건너뜁니다. 저희는 바로 주민동의 대신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는 사업을 시행자로 지정받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독 사업 시행 방식을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의 신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속성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요. 왜 단독 사업 시행자로 하느냐? 앞장 좀 해주세요. 앞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정법 26조 1항 8호에 보면 몇 가지 특례사항들이 부여돼요. 정비계획 수립 직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데요. 그게 방금 말한 법적 근거예요. 26조 1항 8호. 정비구역 저희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입안 제한 동의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입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이 입안 제한을 했을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로 같이 가름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구역 때 어차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동의 3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받아놓은 동의서가 공공사업 시행자 동의서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공동시행 방식, 즉 민간 방식,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한 1개월, 1년, 조합 설립을 구성하기 위한 1년, 이런 1에서 2년, 2에서 3년 정도의 사업기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신속성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독 사업 시행 방식을 추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독, 말 그대로가 LH가 단독 사업 시행자였다 보니까 주민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LH만 극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LH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주민 의견 제시기구, 즉 주민협의기구를 법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대표회의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조합과 비슷한 유사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즉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LH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LH도 공공사업 시행자지만 결국은 이 사업은 누구 사업?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언제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 주민대표회의와는 사업 시행 약정이라는 걸 맺고 어떤 역할을 부여를 할 것인지 서로 상호 간의 역할과 그리고 의무와 이런 것들을 권리 같은 것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협의해서 대부분 진행하지만 협의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대표회의에 독단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시공자 선정 관련. 법적으로 도정법에서 시공자와 마감재 선정, 이런 마감재 수준에 따른 결정에 따른 시공자 선정은 주민대표회의가 총회들을 통해서 뽑은 다음에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는 그 시공사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즉 시공자는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주민대표회의가 뽑아서, 즉 주민이 뽑아서 총회를 통해서 뽑아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 시공사를 쓰는 구조다. 그리고 그 시공사의 브랜드를 또 달고 그 품질대로 거기 시공자가 참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공공시험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구역 지정 즉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2에서 3년 정도의 사업기간 이것만으로도 단축 효과가 있고요. 또 동의율도 75%가 아닌 몇 프로? 67%,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됩니다. 사실 이제 이 동의서를 받아보면 단 5% 받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완화가 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업이 훨씬 더 신속하게 갈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선도지구나 저희가 시행자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와 협약을 맺으면 처음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초기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이 정비계획 수립비 용역비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 규정으로 준비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는데요. 이 준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동의서도 직접 걷고 이렇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주고 이런 초기 사업비도 같이 지원을 하고요. 또 사업 추진 그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컴팩트한 사업 관리나 공정 관리를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공공이 꼼꼼하게 사업을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간의 수많은 노하우나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업 관리로 또한 사업을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통해서 사업을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뉴스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뭐 일단은 잡음이나 뭐 좀 안 좋은 기사들도 많고요. 사실 뭐 이제 신탁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게 기사에 나온 서브 자료예요. 저희 LH 신탁사가 총 14개가 있는데요. 신탁사는 사실상 2016년도에 법적인 그 보완 장치가 됐었고 본격적인 건 한 2017년, 9년 이 정도가 아마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표로 한번 대신하겠습니다. 그 준공단지나 인력이 모든 걸 다 합친 게 아마 LH 빨간색보다 작을 거예요. 이거로 한번 저희 LH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주민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LH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사업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금리인데요. 대부분 민간이나 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는 조합 앞으로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옆에 뉴스 보시면 대부분 요즘에 PF 하면 두 자릿수가 거의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리가. 하지만 LH 같은 경우는 우선 채권 조달 금리라고 해서 공공이 그래도 공공기관이고 저희가 1년에 한 25조에서 30조를 씁니다. 이런 많은 돈을 융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채권이라는 것을 조달해서 자금을 차입을 하고 있고요. 이때 금리가 아직까지 4.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3%대에서 4%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더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60 이하는 뭐 6,800, 5,800인가 그리고 84, 85는 7,500까지 기금이 또 지원돼요. 3%대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나 이런 비용이 최대한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게 요즘 고금리 시대에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저희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이나 불필요한 용역 같은 거가 하질 않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사업비는 저희는 많은 스텝 부서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공사를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공사비에 대한 근거와 기준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만약 예를 들면 둔천주공 같은 데서도 공사비 만약에
1조를 올려달라. 저희는 딱 올려줄 만큼만 올려줍니다. 명확한 근거로 협상을 해서 딱 올려줄 만큼만 하지, 쉽게 말씀드리면 조합원들 은퇴에 맞게 이렇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정비사업에 관련된 용역이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돼요. 저희는 진짜 필요한 용역만 씁니다. 보시면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가 보통 이렇게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는 쉽게 말하면 뺄 수 있는 것들은 계약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인한 이런 사업비도 증가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모든 게 공정한 저희는 경쟁 입찰로 가기 때문에 임원 비리나 유착 관계가 차단될 수 있다. 이런 게 또 장점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저희는 주민의사를 묻고 저희 주민의사에 반영을 하여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명확히 주민대표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민간 브랜드를 당연히 시공자가 뽑혀서 그 뽑힌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시공자를 뽑기 위해서 공사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마감재 수준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이 사업성에 맞게 우리 사업 지구에 맞게 공사 자재는 어떤 걸 쓸 것인지, 마감재는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주차 대수는 어떤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주민이 직접 결정을 하고, 대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더 이상 새지 않게 그 정도 관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주민의 재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은 주민이 직접 결정을 하게 하고 있고요. 아파트 브랜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공자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자꾸 드리냐면,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제가 3번 말씀드려도 똑같이 LH는 LH 아파트, 임대 수준의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냐, 이런데 절대 여기는 민간 사업이고 주민 사업입니다. 저희 기준을 여기서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제가 신입사원 때 지구 지정을 하고, 제가 신입사원 때 2006년부터 정비사업을 했었는데, 그 5년간 제가 품질 관리하는데, 이게 안양 덕천지구라고, 지금 안양 메가트리아라는 지구입니다. 4250세대고요. 여기도 레미안 들어와서 레미안 브랜드고요. 그 옆에도 제가 한 2년 정도 했던 그 산성역차이 프루지오라고 해서 GS와 대구가 뽑혀서 그쪽 뽑힌 시공사의 브랜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7차와 같은 공공재건축도 하고 있고, 공공재개발단지도 다양하게 현재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사업 시행자별 상세 비교인데요. 여기서 이제 특히 LH 공공시행, 단독시행 방식을 위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행 방식, 저희 LH 방식은 그냥 옛날같이 저희 택지 개발하듯이 수용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민간 방식과 똑같고, 민간에 있는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 방식 사업을 진행합니다. 단 시행자만 저희가 될 뿐이에요. 동의여건은 민간과 다르게 3분의 2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특례로는 도정법 26조 1항 8호에 의거해서 정비구역 지정 즉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사결정은 LH 단독이 아닌 꼭 주민대표회의랑 같이 하고 있고요. 자금 및 조달 및 관리는 물론 LH가 사업 조달을 채권이나 비금융자를 통해서 상당히 저리로 조달을 하고 있다. 이 점이고요. 이거는 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비교표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공공장점으로는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고 또 그간에 쌓아온 그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고요.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나 낮은 금리, 안정적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도 상당히 또 그 사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저는 가장 큰 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품질이 낮다, LH 임대를 많이 짓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고 인간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행자만 저희고 관리만 저희가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이제 총 저희가 투입하는 비용의 3% 정도를 저희가 수수료로 받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데와는 다른 게 신탁 같은 데는 매출액 기준인 거고 이제 보수가 다른 겁니다. 보수가 다른 거고 그래서 신탁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수수료로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어요. 많은 이런 제가 앞에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장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마음대로 막 수주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고 싶다고 해도 막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어느 정도 저희는 대함이지구나 이런 공익적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택지 개발이나 해서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을 주택 공공재를 공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집 있는 사람들을 더 부자되는 만들어주는 정책 아니야? 이런 그런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 사업 위주로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에 뭐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과 같은 사업 그리고 이것도 노후객도시특별법에 관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먼저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궁금한 점, 질의응답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법상 재건축에 비해서 특별법은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통합개발을 하면은 사업비 절감이 약 11% 정도가 절감된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국토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왜 11%가 떨어지나? 우선은 대규모로 하면 할수록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낮게 끌어와요. 소규모면 뭐 800, 900대 들어올 걸 대규모 2000세대가 넘어가면 700대로 들어옵니다. 요즘 현실. 그래서 시공 단가를 단위 면적당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작은 데서는 뭐 같은 단위 면적당 100대를 넣는 것을 대규모로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제고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상향 그리고 공공기여율 완화 같은 이런 다양한 사업적인 특례가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세요. 두 번째, 공공시행 시 사업 시행 시 나오는 이익은 LH가 가져가나요? 저희는 원가 정산 방식이라는 용어를 써요. 수수료 받고 거기서 모든 나오는 비용은 저희가 다 투입을 먼저 하고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익이 나오면 다 주민이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다음, 공공시행 시 주택 품질이 저하되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주민 사업이고 저희는 관리자로서의 주민을 지원하는 역할일 뿐 마감재, 뭐 주차 대수, 조경 수준 이런 것들 특히 이런 주민 자산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주민이 직접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하고 주민이 직접 시공사를 뽑아서 그 시공사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 품질이 떨어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공공이 시행하면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건가요? 특별법에서도 그렇고 민간 뭐 저희 공공 시행 방식이 있었던 그간의 사업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비율,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결코 공공이 시행하면 임대주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시행하는 경우 누가 결정하나요? 공동 시행은 조합을 결성을 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서 진구 사업 초기에 특히 선도지구 관련해서 LHU에서 도움을 줄 수 있나요?를 물어보시고요. 참고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 사업 시행자로 나중에 지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독립되면 그때는 저희가 저희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움을 일정 부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이 지구에서 이 질문이 나와서 그래요. 등기 부상 공유로 되어 있는 단지 내 상가의 토지 등 소유자, 즉 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12단지가 그렇죠. 12단지가 1, 2, 3층인가? 거기는 각각 이제 구분 정보로 구획이 되어 있지만 지하층, 지층은 땅도 공유로 되어 있고 건축물도 같이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들 토지 등 소유자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해서 저희도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첫 번째, 아까 이렇게 드립니다. 구분된 건축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또 고액된 부분을 각각 부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가 성립되어서 독립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대법원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상가도 지분 공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되게 어렵죠.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그래서 상가 지분 공유자도 즉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선도지구 공모에서는 이렇게 할 거고 대신 이게 법률적 다툼이 여지는 살짝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시와 저희도 법률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 판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통해서 그때 토지 등 소유자 산정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도지구 추진 계획은 다 아시니까 짧게만 할게요. 이제 6월 25일 날 공모 공고를 했고 지금 오늘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9월에 공모 신청 23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11월에 선도지구 산정이 발표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군포시만이 어떻게 보면은 1, 2 신도시 지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군포시만이 이런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LH 직원이 직접 함께 가면서 지인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시도 이런 지도를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포시만이 일기 선도지구의 가장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인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이제 설계사무소와 이제 시공사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이 두 순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설명과 영상이라는 점 참고드리고 AU 건축사무소 이기표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AS 디자인 그룹의 이기표 사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 설명을 많이 주셨고요. 저한테 할애된 시간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분 동안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설명을 다 드렸지만은 저희가 접수 기간은 9월 23일에서 27일간 5일간입니다. 일정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사전에 공모 공고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신청 접수는 9월 23일에서 27일 날 받는데 요 사이에 7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정도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지자체별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지자체에서는 선도주구 지정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그런 일정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평가비 심사는 각 지자체별로 합니다. 평가비 심사 지자체별로 하고요. 다시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올리고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는 11월 달에 선도지구 지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일정이 담겨 있고요. 자, 3번 신도시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000세대 플러스 알파 여기 나와 있고요. 분당 8,000, 일산 6,000, 평촌, 중동 각각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왜 4,000, 8,000, 6,000 뭐 이렇게 세대수가 정해져 있느냐? 이 부분은 신도시 관련,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구 계획이 먼저입니다. 자, 우리 시는 인구를 몇만으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하는데 인구 계획이 늘어나는 뭐가 나오죠? 기반 시설이 늘어나요. 전기, 가스, 통신, 뭐 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1차로 먼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국포시는 4,000세대 플러스 알파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기 신도시 각 시군구별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서울시는 선도시구 지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배우도시가. 그러면 분당, 일산, 평촌 인데 각각 100점 기준은 다른데 어쨌든 주민 동의율이 6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이고 나머지 정주 환경,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그다음에 정비사업 파급 효과에서 각각 10점씩인데 여기에 그 공공시행 방식으로 했을 때 가점 5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 지도상으로 봤을 때 12단지, 그 다음에 9단지 뭐 해가지고 여러 단지가 있는데 결론은 이 단지들은 우리가 선도지구 지정받기 위해서는 경쟁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 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점수들이 다 달라지겠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배점이 큰 이 60점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 신문 기사인데요.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어떤 단지로 가고 싶어 하겠느냐라는데 방역적인 범위에서는 역세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학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집주분적이 얼마나 좀 잘 돼 있느냐, 교통 집주분적은 직장과 집이 얼마나 가까우냐, 교통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로 많이 본다는 겁니다. 안 넘어가나요? 컴퓨터가 좀 뻑하게 됐습니다. 예. 그 저희 단지 12단지 보면 그 서북쪽으로 수리산, 그다음에 우리가 초중고가 이제 다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뭐 예술센터, 뭐 동포시청, 뭐 이런 부분 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 단지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 방영 한 1.5km 내 방향이 차지할 수 있고요. 내부 순환도로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군포 3번 쪽에 보면 지금 이런 환경이 신도시 쪽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에 내부 순환도로 있고 초중고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추럴한 환경들, 뭐 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이런 입지적인 조건들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LH에서 나와서 질문 주실 때 보니까 좀 빠른 질문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선도지구가 일단 지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단계입니다. 저희가 집을 짓는 게 평생에 몇 번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많게는 2번? 1번? 이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첫 발을 내딛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나 공사비에 관련된 이 부분들도 그 여유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따져보시면 여러분들 이득으로 많이 돌아가실 겁니다. 네, 이거 12단지 정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에 학교 잘 구성되어 있고, 수리산, 그 다음에 주변에 공원, 그 다음에 역세권 가는 길, 내부 순환도로까지 정보들이 배치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건축할 때 우리 왜 재건축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리적 노후하고 사회적 노후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노후화는 구조체, 그다음에 설비 배관, 그다음에 구조 내지 성능 이런 것들은 중고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물리적 노후화고요. 사회적 노후화는 단지 안에 주차 시설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단지 안에 커뮤니티 관련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족 현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그 양쪽 부족 현상이 있어요. 5식구가 방 한 칸에 살던 때도 있었고 5식구가 방 2칸에 살던 때도 있었어요. 양쪽 물리적 현상, 양쪽 부족 현상이었다가 지금은 질적 부족 현상입니다. 평수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갖춰 사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 현상들이 지금 많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점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60점, 10점 이런 말씀을 다 드렸고요. 우리 단지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동의를 만점을 다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 여기서 만점 받고 주민 동의를 다 60점 만점 다 받는다고 보고요. 했을 때 저희가 90.41점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 주민 동의를 100점 만점 다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90.41점인데 여기에 이제 그 가점, 아까 5점이 공공이랑 같이 했을 때 5점 받는 거, 그 부분이 플러스가 되면 95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주민 동의율이 가장 높은 데가 아마 각 단지별로 선정 기준에서 선정이 될 겁니다. 근데 선정할 때 보니까 이런 점수를 다 지금 공개해놓고서 다 또 어떤 요소가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작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수가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이게 점수대로 아마 그 손도주고 지정이 다 될 겁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단지가 95년 2월 이전에 보면 저희는 지금 등기상, 가옥대장이나 등기상 면적은 벽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이. 근데 현행 법은 암목치수로 면적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에어닥트, 파이프닥트는 면적에 들어있어요. 분양 면적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실도 공유 면적에서 분양 면적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행은 어떻게 되느냐? 에어닥트, 파이프닥트는 면적에서 빠집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실도 면적에서 빠집니다. 단 장애자 겸용으로 설치했을 때 대부분 이제 장애자 겸용으로 설치할 때 면적에서 빠집니다. 이럴 때 면적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 전용 면적 18평, 보통 우리가 20평대라고 얘기하는 이 평면을 그대로 놓고 보면 앞에서 설명 종전에는 이게 18평이지만 현행 법대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약 1.5평 정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쳤을 때 내가 30평에서 30평 갑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0평보다 현행으로 기준해보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짓는 집이 나도 30평인데 왜 이렇게 넓지 하는 게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다음. 이게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용적률 체계에서 우리가 360%, 용적률 360%를 가져갔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면적 숫자로만 한번 계산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기존의 전체 연면적이 10만 5천 평입니다. 세 개 단지 다 합쳐서요. 한양, 오방, 진안 다 합쳐서 10만 5천 평인데 360%로 가정했을 때는 한 22만 평 정도가 전체 연면적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층수는 무의미합니다. 지금 대충 잡아놓은 거고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03대입니다. 세개 단지 앞에서요. 근데 저희가 1.5대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2,548세대에서 약 4,000대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 평형별로 색깔별로 구분해 놓은 것은 기존 세대수입니다. 기존 세대수가 여기 25평서부터 해서 31평까지, 그 다음에 33평서부터 35평까지 해서 구간별로 세대수를 기존 세대수를 산정해 놓고 그걸 한번 꾸려봤더니 약 한 4,000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이 숫자는 360을 가정하고 그냥 숫자만 놓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세대 수에는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큰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나중에 더 늘 수도 있어요. 작업평들 더 늘면 더 늘 수도 있고 흑평들 더 늘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맞춰서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단지 특화 계획은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설명에 오면 항상 질문 드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딥니까 하는 질문을 먼저 드려요. 대부분이 강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강남 집값이 왜 비쌉니까? 그러면 교육, 교통인프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우리는 학교가 없습니까? 교통이 지금 안 돼 있나요? 다 돼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집값이 왜 좌지우지 되느냐? 결론은 계층입니다.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계층이에요. 그러면 우리 단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단지의 향후 미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 단지만의 어떤 특화를 통한 계층을 유입시킬 수 있을 만한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3번 지역의 재건축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뭐 골프 연습장, 헬스클럽, 뭐 노인정 이런 거 다 만들죠. 그럼 여기다 뭘 넣어야지 우리는 특화단지가 될 것인가 이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저 사직터널, 부각터널 뭐 여기 가보시면 70년대 초입니다. 그게 뚫리면서 평창동 회장님 동네가 만들어졌죠. 왜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별로 간 거예요. 그 계층이 늘고 있으니까 거기는 교통인프라, 학군, 안 좋아도 집값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뭘 넣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지, 그 다음에 공사비 고민하세요. 그러면 미래 가치는 분명히 보장될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단지 안에 프리미엄 특화, 다른 단지는 재건축하면서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림으로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번 갖고 온 거고요. 자, 하나씩 뜯어보죠. 세대 분리형 그럴 때 세대 분리형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캥거루형 세대 분리형이 있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게 50평짜리입니다. 40평짜리라고 가정하셔도 되는데, 내가 50평을 하나를 받고 나중에 30평은 내가 쓰고 20평은 세를 줘도 돼요. 전세를 줘도 돼요. 자, 그럼 분담금에서 이제 계산 나오죠. 내가 분담금 5억을 내야 되는데 저거 세 주면 2억 빠지고 3만 원이면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잘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분담금용으로 활용하시고 나는 30평 살아도 돼요. 50평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를 줘도 돼요. 월세를 줘도 되고. 뭐 아들 있으면 아들 주고 딸 있으면 딸 주셔도 되는 거고요. 자, 이건 부분인 내용입니다. 캥거루. 이거는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월세, 뭐 이런 수익형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캥거루형이라고 하는 그 세대 분량이고, 앞에 말씀드린 거나 이거나 1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뭐 다락 같은 경우에도 이런 펜트하우스로 옥상에다가 이제 정원 설치해서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락 설치한다 그랬더니 왜 난방한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락과 다락방의 차이가 다릅니다. 다락은 창고의 개념이고 다락방은 거실의 개념이기 때문에, 방은 난방도 되고 다 되지만 면적이 들어가는 거고, 다락은 창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락만 설치하고 나중에 난방은 다른 형태로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여기 이제 펜트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단지의 어떤 선전용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펜트하우스도 좀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펜트하우스를 원하시는 입주자분들도 계시네요. 이제 주변에 아까 제가 교육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 설치 분명히 다 합니다. 근데 중학생서부터 해서 고등학생들까지, 특히 고등학생들 보면 EBS 프로그램에서 대학 시험 문제 70% 이상이 나온다는데, 그 친구들이 노트북 들고 어디 가서 공부하는지 가서 보시면 카페입니다. 그렇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디다? 제일 좋은 데, 공부하기 제일 좋은, 지하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데다 공부하기 좋은 데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언니들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도 이 커뮤니티 특화라고 했지만, 그
뭐 스터디 라운지 같은 거 조성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 그 다음에 레저 시설들 크게 보면 이런 쪽으로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면 최근에 아이돌봄 커뮤니티, 이것도 뒤에 제가 도중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그 다음에 뭐 시니어 특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온 아파트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돌봄 센터 같은 경우 뭐 맞벌이 부부 또 내지는 단지 안에 어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지 인구도 좀 늘어나고 하니까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만들어줬으니까 좋겠고 VR 서비스 이게 뭐냐? 만환경같이 생긴 수경같이 생긴 이게 보면 가상현실 체험이에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많으신데 나이 드신 분들 몸은 못 따라가도 나도 경주용 말을 타고 싶고 경주용 오토바이 타고 싶고 뭐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좀 하고 싶고 하는데 그 상상을 이 가상현실 체험에서 합니다. 아이들도 그런 걸 또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놀이기구만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가격리 했지 않습니까? 업무 지원 서비스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가장 좋답니다. 이런 안마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이런 것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좋은 이런 시설들도 단지 안에 했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화비액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수리산 얘기를 누가 언뜻 하셨어요. 뭐 이건 예시도긴 하지만 어떤 옥상에 루프탑바 같은 이런 형태의 수영장도 좀 만들고 하면 뭐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제가 갖고 온 그림인데 공사비는 물론합니다. 그러나 상상을 해보시면 할지 안 할지 미래 가치가 우리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3번 이 지역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신혼초 생활을 제가 옛날 군포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큰애를 군포시에서 낳고요. 저희 어머니 군포시에 사십니다. 3번에 사세요. 특별한 동네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와 이게 이렇게 변했어? 할 정도로 저도 옛날 생각하면서 이 동네를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노인관련 시설, 대역케어센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번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노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치원, 유치원이 아닙니다. 노치원입니다. 이거는 공공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단지 안에서는 어떤 특화를 좀 갖고 가고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안에 헬스클럽 있고 골프 연습장 있고 다 있는데 왜 어르신들을 시니어를 위한 헬스클럽은 없냐라는 거예요. 어르신들만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은 왜 배치 안 했냐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납니다. 여기 계신 50대는 이 중국 입주하게 됐을 때에는 60대가 되어 있고 60대, 7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2 대비 부모 세대는 바뀌고 노인 인구는 늘어납니다. 근데 어떤 거냐? 아까 제가 1+1 형태의 세대 분력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붙어있는 집이죠. 그런 거를 분리해서 별채를 만약에 만든다면 내 부모님은 내 단지 안에서 내가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을 단지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우리 부모님 내가 모시면서 내가 식사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간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 요양원을 보내고 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요양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저도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니어 관련된 이 시설들은 골든 시니어, 제가 골든 시니어 이런 시설들이 단지 안에 만들어졌을 때 결론은 그 계층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내체육관.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꼭 하십시오.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아이들 비 오고 눈 올 때도 좋고, 특히 어르신들 온도 변화에 가장 예민하지만, 운동하실 때 가장 좋은 시설입니다. 연령층하고 상관없이 가장 다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거니까, 이걸 꼭 한번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건 실내 골프 연습장 크게 아주 럭셔리하게 만들어놨고 이런 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은 뭐 이런 칸막이 돼 있는 도서관도 있지만 이거 오픈되어 있는 도서관들 엄마 아빠가 같이 모여서 그 책들 읽을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맘스 카페 이것도 제가 이미지를 저희 회사에서 만들면서 어떤 상상을 하면서 맘스 카페가 뭐냐 엄마들 모이면서 커피 마시고 그냥 얘기 나누시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우리 애기 배고플 때 우유 타먹을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맘스 카페예요. 이런 디테일이 하나씩 들어갔을 때 명품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수리산 옆에 붙어있는 우리 단지는 단지 안에 캠핑장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공사비 별로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런 가치들이 높아질 거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캠핑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님들 오셨을 때 여기서 하룻밤 주무실 수도 있고 여기 이런 캠핑장 같은 데는 난방하고 에어컨 다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감성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스트하우스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서 장기간 임대해서 우리 부모님 이런 건 아니고 구조물로 되어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쪽에다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경 설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워터파크 프라자 수공간이 있는 공간. 저는 지금 그 남한성 밑에 미래에 살고 있는데 남한성 비치다 보니까 단지 안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단지 음악에서. 아마 우리도 가면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키즈 파크. 아이들이 노는 이런 놀이 시설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거는 티하우스. 어르신들이나 어머니들이 이제 모여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티하우스. 피로티 공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요거 이제 전기차 관련된 얘기고요. 근데 전기차가 최근에 다른 형태로 좀 변화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층에 내려갔을 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갈 때 각동 현관에 어떤 그 호텔 식승하차장 이런 것도 설치해 볼 수 있고요. 전기차가 설치됐을 때 화재 예방할 수 있는 방화구에 하고 그다음에 그 지하 주차장에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셀프 세차장 설치했으면 좋겠고 세대 창고 그 다음에 이제 캠핑카 주차장도 한 4,000대 정도 들어오면 한 5대나 6대 정도는 캠핑카 주차장 설치했으면 좋겠다. 저 캠핑카 주차장이 단순히 캠핑카 주차장이 아니고 생계형 1톤 트럭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세대별 창고 개인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성비가 떨어져요. 이사 들어갈 때 한 번 열고 이사 나갈 때 한 번 여는 게 세대 창고예요. 별로 이렇게 이용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대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 돈 들여서 다른 시설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치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이엔드 주거시설 만들겠다고 했는데 옥상에다 드론 설치해서 택배도 거기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요. 앞으로 주거문화는 로봇 관련된 시설들도 많이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될 거라서 제가 30년 넘게 지금 설계를 했지만은 저도 좀 상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발전해 나가면서 아마 주거 생활에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친환경 시스템 이런 거 지금 다 일반적으로 이런 전열 경기는 요즘에 최근 짓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창문 안 열어놔도 환기를 전부 다 자동적으로 다 해줍니다.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가치에 관련된 얘기, 노인시설 관련된 얘기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셨다가 빼실 거 빼시고 담으실 거 담으셔가지고 미래 가치가 현재의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래 가치가 상승해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의 일정이 조금 첫 번째 설명하시는 분이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 전체가 좀 지연되는 좀 우려 이런 사고가 좀 발생했습니다.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정말로 사과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3번 10이고요. 통합추진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양 추진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방 추진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신한 추진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좀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주인분들에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여기 계신 추진위원장님들이 정말로 주인분들을 대표해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도지구에 어떻게든 지정이 돼서 이 사업을 끝까지 성공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분들께서 박수로 좀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들어오실 때 동의서를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예, 나가실 때는 동의서를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은 사실 주인분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인분들이 뭘 제일 궁금할지 저는 이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결국엔 주인분들이 제일 궁금한 내용은 과연 내가 어떤 보상안을 갖고 몇 평 아파트에 들어가고 처갑 당국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앞에서 뭐 LH 그 관계자분께서는 선도지구 지정이 되고 만약에 자기네들을 뭐 선정해 주면은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은 저희 주식회사 남지시인들은 주인분들에게 그냥 약속을 드릴게요. 선도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저희 회사에서 그 관리처분 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통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로서 주인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하시는 추가 부담금 내역을 하는 그 내역을 산출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 세계 단지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거 물론 복잡고 힘들지만 공감정이 아닌 계략적인 감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님들께서 예측 가격에 대한 보상 가액과 추가 부담금에 대한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는 수준의 분담금 내역을 만들어서 소유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동의서 내주시고요. 우선 선도지구의 지정이 돼 주셔야 됩니다. 저희 남재 C&D가 우선 이 추년에야 업무 협약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선도지구 지정 때까지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주인분들에게 어떻게든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소유자님께서는 나가실 때 꼭 동의서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은 관계로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유자님들께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지금 9시 40분이거든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저희 회사 소개한다는 것도 실례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차피 하고 싶은 얘기도 동의서 신고하라는 얘기가 결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가실 때 꼭 동의서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